안녕하세요. 설계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 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로 어, 만나게 됐는데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차수 공부는 뭘 했었냐면요. 지난 차수까지는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창의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왜 창의성이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차수에는요, 제 2장에 대한 얘기, 팀워크에 대한 얘기예요. 팀워크를 어떻게 이제 잘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뭐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현대 과학이 기술이 워낙 그 복잡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지식이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팀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이 끝나갈 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이제 설계 입문에서 조별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한 조를 나누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을 할 그런 그룹핑을 좀 하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팀워크라는 것은 이제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팀워크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 프로리그에서 가끔 올스타 팀이 있고 그다음에 한 단일 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두 팀이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유럽의 리그의 올스타 팀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정 팀이랑 함께 경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어떤 프로리그의 올스타 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EPL이라든가 아니면 분데스리가라든가 아니면은 어, 스페인의 라리가 같은 그런 리그 팀의 올스타가 팀이 구성이 되면 이거 엄청난 팀이죠. 개개인의 역량이. 그런데 때로는 단일 팀에게 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경기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승리를 항상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잘 조직된 팀은 그런 개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때로는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그 사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례가 이런데요. 실제로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왜 공학에서는 이렇게 팀 활동이 중요하고, 이렇게 별도로 챕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설계 입문 과목이라는 이 과목에서조차도 팀워크를 중요시하는가. 첫째, 현대 산업 환경이, 우리 산업 그 기술이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서 막 물건을 팔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어떤 품종, 어떤 종류, 어떤 한 종류의 제품이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많이 다종 다품종을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소비자 그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제품이라도 다양한 관점과 사고력으로 여러 가지 스펙을 넣어서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개성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럼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워낙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의 그 과학기술 수준은
그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팀워크의 활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팀 활동이 필요하다 면은 우리가 어떻게 팀원을 구성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시급해지죠. 이제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팀원을 구성할 때는 팀이 가능하면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다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걸 굳이 팀으로 만들 필요 없이 한두 명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출신 대학, 남자만 아니면 여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남녀 모두, 그 다음에 다양한 전공 분야,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성향. 그래서 뭐 1장에서 배웠던 지능 모형 중에서 A사분면부터 해가지고 D사분면에서 꼭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했지만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형, 논리를 찾는 인간형인지 아니면은 감정과 어떤 직관을 믿는 인간인지 이런 인간의 유형을 따져서 팀원의 유형을 따져서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신 지역이라는 것이 뭐 경상도 아니면은 전라도, 서울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정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만 구성원으로 팀원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대기업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팔 자동차나 미국에 팔 전자제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아니면 제품 설계부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출신 대학도 가능하면 여러 대학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요타와 닛산의 얘기를 했었죠. 닛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닛산이라고 해가지고 닛산 자동차가 예전에는 동경대학,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학의 공대 출신들로 그 기술진들을 포진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집이 너무 세서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도요타는 반면에 최고 명문대학은 아닐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 단계부터 그 제품을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시킴으로써 훨씬 더 마케팅에서 유리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공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러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뭐 수십 가지도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한 팀 구성으로 그런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그 사고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그렇게 다양한 팀원을 구성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제품을 짧은 시간에 개발하는 그런 데 유리하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concurrent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current는 현재인데 이제 concurrent는 함께 같이 이런 뜻이죠. con은 함께, current는 현재. 그러니까 현재 함께 같이 동시에 엔지니어링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 동시공학은 뒷페이지에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공학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동시공학은 예전에 산업화 초기에는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기술이랑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서 넘기면은 이제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공정 설계를 한 뒤에 실제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딱 소비자에게 건네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달되는 이 장벽이 있었어요. 이 부서별로 따로 놀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는 트럭을 원했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게 트럭이 아니라 그냥 승용형의 약간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산업화 초기에 각 부서들이 이렇게 서로 장벽을 치고 각자 자기 하는 일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게 만약에 정보만 틀리지 않다면은 뭐 꼭 이게 비효율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 여러 종류를 생산해서 할 때는 만약 그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벽을 치고 다르게 행동한 각자의 일을 하다 보면 옆에 부서에서 넘어온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동시공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한 회의실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이번 제품은 뭘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각자의 역할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명확하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디자인, 설계, 제조, 판매 등의 모든 분야의 구성원이 고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렇게 장벽을 친 이러한 환경이 아니라 서로 오픈되어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함께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동시공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산업공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학을 대부분의 공학을 다 섭렵해서 그 공학들을 조율해주는 산업공학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분야죠. 그래서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전통공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방법, 이것이 바로 동시공학입니다. 바로 이런 팀워크를 하는 이유, 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동시공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서로 인지하고 최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동시공학이다. 바로 팀워크라는 것이 바로 이런 동시공학적인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팀 활동을 하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냐? 장점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서로 다양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고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도 듣고 그걸 다듬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와 경험의 양을 확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나 아니면 한 사람이 축적했던 경험은 기본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활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이나 아니면 산업화 초기만 하더라도 각각 개개인이 발명을 주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인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그 시절에는 대표적인 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 초기에도 뭐 제임스 와트나 이런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죠. 이 경우에는 개인이 발명을 주도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증기기관 하면 제임스 와트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죠. 전화기 하면은 벨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그런데 현대에는 제품이 고도화되고 제품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이 발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발명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것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물론 팀의 리더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식을 다 알고 있냐? 그렇지 못해요. 그냥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같은 사람이지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잉 747기를 발명한 사람을 지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잉사의 그 747 팀이 개발한 거지 어떤 특정인이 개발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보잉 비행기처럼 저런 훨씬 더 복잡한 게 아니라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누가 실제로 한 개인이 요즘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제품 측면에서는 그렇고 실제로 기술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발명 특허, 즉 약 90% 발명 특허가 기존 기술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거를 바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정보와 경험의 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총체적인 그 두뇌를 갖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물리나 화학이나 아니면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어떤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면은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기계도 있고 경영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두뇌를 가진 어떤 팀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와 경험의 양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팀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이질적인 팀을 이룰 것이냐라는 그런 건데요. 동질적,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지니어스는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모는 같다, 동일한 성질을 동일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동일한 그런 팀을 구성한다면 이러면 이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아이디어가 평양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동질적인 팀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질적인 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학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은 거예요. 공학한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물론 뭐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랑 소재공학을 한 사람이랑 컴퓨터공학을 한 사람이 다 과의 특성을 따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하죠. 공학이라는 그런 베이스에. 그래서 아마 공학적인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취향이라든지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때로는 이질적인 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학뿐만 아니라 뭐 경영 아니면은 인문, 사회 이런 쪽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경영을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지 인문사회학한 사람들이 분석해 준 것을 마케팅한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경영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이제 소비자에게 접근해 나가서 고급화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중화된 제품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을 해주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 이제 공학 같은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빠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로 분야가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경우에는 통합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서로 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통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효율적으로만 잘 돌아간다면 굉장히 우수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성공 사례, 혁신을 이룬 많은 사례는 바로 이런 이질적인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의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문사회적인 그런 요인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디자인도 굉장히 우수했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자동차를 처음 만든 팀들은 그냥 뭐 기계공학, 전기전자 아니면은 신소재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인프라까지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이질적인 팀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팀 활동이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와 경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에는 뭐 간단하게 한번 뭐 읽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사고 능력을 갖춘 팀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종류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창의적이고 더 나은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런 기회 포착, 그러니까 더 큰 시장, 그다음에 훨씬 더 발전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훨씬 더 상위 클래스의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커다란 혁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팀 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제품으로 가자라고 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CEO한테 사장님한테 이렇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의사 전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한 개인의 능력이 결국은 이 사람을 설득하느냐, 사장을 설득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얘가 성패가 달려 있죠. 그런데 팀으로 하면 어떤 개인에 의한 것보다 여러 구성원이 해결책을 하면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왜냐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거를 생각해낸 거니까 여러 명의 그 생각은 우리가 한 명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낸 거보다는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의사결정권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쉽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한 거라면 믿을만 하겠네 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팀 활동을 하면은 그런 여러 그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팀 활동이 굉장히 꽤 괜찮다. 이런 장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페이지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장점의 예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학기에 이 설계 입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질적이고,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과의 예를 들면 2학년 아니면 기계공학과의 3학년 학생들로만 팀을 구성하면은 굉장히 동질적이라서 자기네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있겠지만 남이 보면은 그게 뻔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계공학만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능하면 학년도 좀 섞고 그 다음에 전공도 좀 섞어서 팀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전문성과 사고 능력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냐?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왜 단점이 있냐? 자, 문제 해결을 할 때 팀이 하나의 팀원으로 그 한 사람처럼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랑 전체 팀원의 참여 시간이 서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팀이 하나로 조직돼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모두 다 참여해 줘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그 투자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그 스카우트하고, 그게 이제 기업 내에서, 회사 내에서든 아니면 회사 밖에서든 데리고 올라오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래서 이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팀에 의한 처리 방식은 아이디어 창출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런 팀이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제품에 진짜 관련 있는 사람은 그 팀 내에서 몇 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새롭게 못 보고 있던 그런 시각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이러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좋은 해결책은 몇 개만이다 이 말이죠. 소수의 정말 괜찮은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 해결책을 최종 해결책의 몇 가지를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많고 그 아이디어에서 이제 여러 개의 아이디어에서 소수를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 이런 과정은 한두 명이 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인내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룹이나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 명이 모이면 그 중에는 꼭 주도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든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쟁들 또는 어떤 서로 간의 부정적인 감정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팀으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성공한 기업들처럼 그런 창의적인 팀을 구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창의적인 팀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요인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생기는 사람의 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단점들로 인해서 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룹 사고의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팀이 극도의 동질감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기네들이 너의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
또 다른 너의 생각도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가 문제였냐? 우리의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짜 그 자기네들이 풀어야 될 프로젝트의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룹 사고에 빠지면은 그룹적인 사고 방식에 빠지면은 어떤 한두 사람이 갖고 있던 독립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이 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독립적인 아이디어가 용납되지 않고 따라서 다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원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죠.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팀 활동이 무조건 좋은 거냐? 잘 운영해야지 좋은 거고 사실 잘못 운영하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팀이 갖춰야 될 특성은 이런 겁니다. 자, 뭐 당연한 거지만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팀이 풀어야 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 경험과 관심과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정화에서 이 제품을 만들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윤리라든지 아니면 헌신, 참을성,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팀 활동은 특히 이제 참을성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료들과 대화 능력, 그 다음에 토론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그 다음에 동기유발, 그리고 그런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즉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랑 그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나랑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그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인내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추려서 거기서 최종적인 안을 내는 그런 판단에 늦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상상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기분 좋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머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기분 좋게 웃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미적인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정교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자 하는 의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특성들이요. 이런 특성들은 팀 활동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이 팀 활동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활동할 때도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해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기업에 들어가서의 생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하면 바로 이런 성향들을 여러분들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팀워크를 위한 그 8가지의 그 기술이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좀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략 2대8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한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가능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 내부에는 주도 세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도 세력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활동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리더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의 지시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지시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그 리더십을 갖추는 그런 기초 역량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도, 적극적인 토의에 참여하고 조직의 업무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이런 어떤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 리더가 아니더라도 팀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른 구성원들의 개성이랑 장점을 발휘하도록 고무시켜야 됩니다. 내가 팀 리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쩌면 빛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더 빛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할지라도 가서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발휘되도록 내가 바탕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대한 충고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잘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 문제점을 그냥 직설적으로 너무 막 까가지고 막 그 얘기하고 바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 구성원에 대한 충고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재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줘야지 가르치려고 들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피드백을 잘 해줘야 되고 또 상대방이 하는 피드백을 잘 수용해야 돼요. 구성원의 기본이란 관찰사항을 나에 대한 어떤 관찰사항을 잘 수용해주고 존중해서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8가지의 역량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팀원으로서 또는 다른 친구들과 사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술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에 들어가면 그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막 서로 토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말을 일부러 칭찬하는 말도 막 하게 해주고, 팀 구성원들끼리 상대방을 관찰한 뒤에 무조건 상대방을 무조건 두 개씩, 한 사람 앞에 두 개씩만 칭찬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요. 막 그 뒤에 사람이, 다른 구성원이 있고, 자기가 뒤로 그냥 그대로 일자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trust fall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믿고 넘어져 보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거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활동을 믿어주면서 또 그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이 사람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린 같은 팀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랑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계 입문에서 배우는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사 가셔도 이런 활동들을 할 테니까요. 지금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봐주시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활동하는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지도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들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잘 한번 봐주시고 이번 학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을 이렇게 만들면은요,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겠죠. 누가 잘하더라. 예를 들면 기계공학의 어떤 진동은 누가 잘하더라. 그리고 그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는 누가 잘하더라. 뭐 아니면은 그런 진동에 관련된 문제를 소비자의 문제를 누가 잘 파악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한 다음에는 약간의 그 어느 조직이라든지 실현기가 있어요. 그 팀이 그 말이 잘 서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 없이 처음부터 말이 서로 잘 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팀 운영 지침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을 이렇게 운영하자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한 대화, 토의가 허용돼야 됩니다. 특히 최근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수직적인 토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제일 높은 분이 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걸 그냥 맞춰가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부장님 의견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대화 토론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은 의견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배제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 룰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이성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토의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팀 운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면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명백한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받고도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이 이제 실수를 3번 한다라는 거잖아요. 3번 한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팀 활동에서 배제하고 그 뭐랄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러한 원칙을 사전에 다 공유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활동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팀 활동에서 우리 제외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면은 우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경고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의견을 주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로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 리더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너 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이러한 어떤 규칙의 팀을 운영하는 규칙을 셋업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실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걸 셋업하는 과정들은 아직은 그 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실현기라고 하고 그렇게 실현기를 거치면 이제 규범화된 노움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규범을 노움이라고 그러죠. 노밍. 그래서 이러한 말이 서로 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기가 들어서면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실현기를 겪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세팅하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팀 구성은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이제 규칙을 저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원칙을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해서 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자신들이 속한 팀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운영 규칙들, 여러분들의 팀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안정시키고 활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그 정확히 정의된 팀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만나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같이 활동한다면 설계 인문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한다면 그 프로젝트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계획을 잘 짜야겠죠.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팀 구성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너는 A라는 사람은 뭘 하고 B라는 사람은 뭘 하고 C라는 사람은 뭘 하는데 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겠죠. 얘는 막 3개, 4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곤란한 거죠. 이 사람은 4개 하고 이 사람 2개 하고 이거 하나 하면 안 되겠죠. 서로 나눠서 적절하게 어떤 특정인이 조금 더 하는 건 상관없지만 완전히 몰려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기본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의제나 아니면은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표 보고 프로젝트 계획 짜가지고 회의한다고 모였는데 회의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의는 항상 그 일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 임무 목록을 여기서 아까 요거랑 연결돼서 목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은 요거랑 요거 B1, B2, B3를 하고 C는 C1, C2, C3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어야 되고 그 서로 간에 또 역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순환 평가죠. 그러니까 한 5명이 한다 그러면은 이 한 명이 이 4명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사람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 4명 다른 4명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가만 받는 것도 아니고 평가만 하는 것도 아닌 서로 간에 상호 평가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들, 그 다음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이 구성되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팀 운영 기본 규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팀의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이 있음으로 해서 팀 내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팀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활동 초기에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참 활동하다가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이 팀 제대로 문제가 많지 이러면은 좀 우리 서로 싸우기만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골치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의견도 많이 또 감정이 상한돼서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초기에 가장 먼저 제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팀원 전체 합의로 그런 운영 기본 규칙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서명을 하고 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다 동의하지? A도 서명, B도 서명, C도 서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게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게 실제로 현실적이지 못했네. 라는 게 있으면은 서로 그런 기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다시 새롭게 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죠.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현기를 거쳐서 스토밍을 해서 우리가 노밍,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드렸는데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팀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팀답게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팀을 구성을 해주면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운영의 규칙의 기본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했던 얘기를 이제 좀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들을 이제 목적을 앞에 쓰는 거죠. 그래서 팀 생산성 향상과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팀원들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으로서 다음의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서로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여기다 이제 맨 밑에다 이름을 쓰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존중하고 친절로 서로를 대한다. 그래서 서로 대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팀 결정을 합의해서 내리는데 동의한다. 어느 한 사람이 막 고집 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제 서로 사전에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팀의 논의사항을 팀 멤버가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와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결코 바깥으로 세워나가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야 뭐 사실은 기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발표하고 그럴 테니까 이 기밀이 통하지 않지만 기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팀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하고 뭐 어떤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매번 나오는 사람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동의해 놓고 시작하는 거죠. 늦을 경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회의 주재자한테 알린다. 그다음에 할당된 과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시킬 것을 동의한다. 만약에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으면은 미리 팀 리더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마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과제 결과를 사전에 먼저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회의를 5명이 하는데 이 사람이 피치 못할 경우 매번 100%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그 팀 활동을 할 때 그래도 이 서로 간에 하기로 했던 어떠한 아웃풋은 미리 제출해 놓는 거예요. 미리 못 온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 경우에 한 회의 10번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못 나왔다 이 말입니다. 9번은 나왔고 10번 중에 9번은 나왔고 그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한 번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못 나오니까 미리 사전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팀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그 시간을 비워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메일 같은 거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끼리 그 이메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 주제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디자인을 결정한다 그러면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자가 있고 이번에는 발표 자료를 한다 그러면 발표를 할 사람의 그 주제자가 있겠죠. 그런 회의를 누가 이제 이끌어갈 것인지 주제자, 그 회의에 대한 서기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그런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서 서로 동의하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규정을 회의 그 팀 운영 규칙을 정해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기분이 나쁘다던가 아니면은 그 의사소통이 안 된다던가 이런 일들은 사전에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조원 구성원을 만들어 드리면 먼저 이거부터 이런 거 먼저 고하시는 그 여러분들끼리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팀 운영 기본 규칙에 대한 예였어요. 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팀 활동을 하는 그 필요성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팀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러니까 한 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동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팀 활동의 필요성이랑 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는요, 저랑 같이 직접 대면 강의를 통해서 만나서 실제로 이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차수와 지난 차수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